반도체 산업을 이제 공부하시면 분명히 투자에 유리해지는 부분이 아주 크다. 모두가 안 좋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지금 안 좋으니까 사면 된다. 어차피 다음번에 상승 사이클이 올 것이니까. 이 서버와 이 모바일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다시금 빠르게 상승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네. 필명이 호돌이여가지고 예. 네, 필명 맞습니다. 호돌이 이유는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이제 그 어릴 때 네. 집에 호랑이 인형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한창 친구들이랑 이 초등학생 때 게임할 때 쓰던 닉네임이었는데 네. 그거 계속해서 지금까지 쓰게 됐습니다. 별 뜻 없네요. 네, 아무튼 88년생인가? 근데 성함이 너무 좋아요. 본명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우황제. 네, 맞습니다. 저희 대박. 아버지께서 이제 지어주셨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네. 개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 예, 저는 이제 호돌이라는 필명으로 이제 네. 블로그도 하면서 글도 쓰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지극히 평범한 개인 투자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연대에서 전기전자공학과 예, 맞습니다. 나오고 거기에서 박사 네, 맞습니다. 학위까지 하셨고. 예, 전기전자공학 안에서도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는 전공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네, 네. 그 안에서 이제 반도체 쪽 그리고 소재 쪽을 전공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예. 이레미디어에서 현명한 반도체 투자라는 책도 나왔는데 네. 이게 한 40여 페이지 되네요. 예, 맞습니다. 와, 거의 한 450페이지에 달하는. 네. 저도 이 책 정말 네. 유익하게 봤고 감사합니다. 책을 보는데 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꾹꾹 눌러 담아서 네. 뭔가 나중에 모자라서 더 덧붙인 책이 아니라 네. 너무 많아서 네. 덜어낸 느낌이 드는 네. 책이었어요. 맞습니다. 거의 뭐 한 600~700페이지도 쓸 수 있는데 네. 이제 정말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만 좀 추려냈고 그 와중에도 좀 시의성이 긴 내용 중심으로만 또 추려냈었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되게 많기도 하고 사실 제가 되게 말이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오늘 방송 촬영이 이제 안 되게 끝날 기대가 수도 됩니다. 있는데. 전 되게 좋아요. 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네. 근데 실제 투자는 뭐 반도체 위주로만 하시는 거는 아니고 예, 그렇진 않습니다. 다방면으로 네, 맞습니다. 다 하고 계시고요. 네, 저는 이제 대학생 시절부터 계속해서 투자를 해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인분들이랑 같이 투자 동아리를 만들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저의 투자 스타일을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 네. 저는 이제 바텀업 투자를 즐겨하는 스타일이고요. 이제 간간히 탑다운도 섞어서 하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산업군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기업들을 가리지 않고 투자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포트 중에서 그럼 네. 반도체 네. 관련주는 네.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반도체 비중이 이제 그 많은 분들께서 반도체가 많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이 반도체가 아예 없을 때도 있고요. 그래요? 예, 그럴 때도 있고 반도체가 있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진짜 반도체 사이클이다. 너무나 좋은 종목이 많다 싶을 때는 한 거의 4분의 3 가까이 몰아줄 때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은? 네. 지금은 반도체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요? 예, 하나 있습니다. 올해 이제 네네. 뭐 지금 뭐 코스피가 뭐 2,600에서 2,700 이렇게 네.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네. 요즘 시장은 좀 개인적으로 투자하시기에는 네네. 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요즘 시장이 정말 투자하기 쉽지 않은 시장인 건 맞고요. 그 와중에도 이제 바텀업으로 계속해서 전 접근하고 있고요. 이런 바텀업 중심으로 이제 기업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투자할 기업이 또 전혀 없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주식시장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하기 어려운 것도 맞는데, 그 안에서도 또 어떻습니까? 이 반도체 업종이 특히나 지금 업종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고, 뭐 사이클의 뭐 저점이니 하락 구간이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또 가만히 살펴보면 투자할 기업이 또 모이는 걸 보니까, 그래도 지금 그래도 최소한 돈을 버는 기업들, 이익을 내는 기업들, 그래서 그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충분히 높지 않은 기업들은 여전히 좀 보이는 상황이다라는 걸 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그런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바텀업으로 다른 뭐 내수주라든지 뭐 다른 좋은 산업들도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과연 반도체 투자 방법을 꼭 알아야 할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혹시 네. 답변해 주시죠? 일단 저는 반도체 산업에 꼭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만, 이 반도체 산업까지 공부해서 이 지평을 넓히시면 투자할 기회가 너무나 많아지는 건 또 사실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성장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뭐 메타버스니 NFT니부터 시작해서 뭐 배터리까지도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제약, 성장주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데 사실 이 반도체 산업도 꾸준히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성장주의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어느 정도 사이클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외부 이슈에 좀 민감한 시기가 자주 온다든지 그런 이슈 때문에
이러한 성장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지. 그리고 앞으로 전방 산업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장기 우상향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또 굉장히 많은 투자 기회가 나오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뒤에서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고 기업들이 돈을 버는 시기, 뭐 제품 판매 구조 이런 것들이 기업들마다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전략을 또 다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이제 공부하시면 분명히 투자에 유리해지는 부분이 아주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성장의 영역이고 그리고 전략을 다양화할 수 있다라는 건 다양한 투자 기회를 막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가? 일단 첫 번째로는 반도체를 이해하는 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일단 발목을 잡죠. 내가 어쨌든 기업을 분석하려면 사업 보고서도 봐야 되고 증거사 리포트도 봐야 되고 하는데 이제 첫 문장부터 읽히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아무래도 특히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강한 이 사이클의 특징을 나타내고 또 이제 미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사이클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한 특징을 갖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이제 파악하기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투자를 좀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듣다가 턱턱 막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기초적인 뭐 용어라든지 기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분명히 이제 어려움을 느끼시는 포인트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 공정적인 부분을 이제 가장 먼저 어려워하십니다. 그런데 기술과 공정에 대해서는 이제 또 요즘에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기술적인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으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인가면 이 기업들에 대한 이해예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기술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어느 정도 내가 이 반도체 제조 공정이라든지 뭐 반도체 칩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상장사가 또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추 이제 100개가 넘어가는 100몇십 개 기업들이 있고 우리나라 상장사의 거의 4%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4%의 기업들이 모두 다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도대체 얘네들의 사업의 영역이 어디에 있어? 언제 돈을 벌어? 그러면 주가는 어느 시기에 대충 맞춰 올릴까? 요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걸 또 어려워하십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어려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려움은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어떤 질문 많이 받냐면 무언가 내부자 정보를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도체 산업에 무언가 투자해서 앞으로 성장할 기업, 앞으로 제품을 많이 팔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 제품을 이제 뭐 삼성전자에 공급한다라는 그 소식을 좀 미리 접할 수 없는가? 지금 얘네들이 만드는 제품이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 즉 양산 전에 이제 제품이 적합한지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퀄 테스트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거 퀄 테스트 결과 언제 나와요? 이거 나오면 매출액이 얼마 찍힐까요? 이런 것들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정보들을 자꾸 파악하려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진짜 내부 정보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이거는 회사 내부자 분들도 알 수 없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내부자도 몰라요? 네, 맞습니다. 정말 뭐 이 제품이 출시되기 직전에는 일부는 알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이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품들이 실적이 찍히면 그 숫자를 따라가서 오르는 게 거의 90% 이상이고 실제로 내부자 정보에서 미리 사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은 10%도 안 된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많은 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자꾸만 캐치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기업들 자꾸만 여기저기 막 담당자분들 따라다니시고 막 이런 데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 수 없는 영역을 자꾸만 추측해서 투자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비하면 실적을 예측하고 추정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체가 사이클의 특징을 갖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들 기업에 더욱더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 되고 앞으로 점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야 되는 시기는 반도체 업황이 항상 안 좋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지금 무언가 이 반도체가 굉장히 좋지 못한 사이클의 저점이고 다운 사이클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때 저희는 오히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고 투자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상승 사이클이 온 뒤에 그것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심지어 주가도 많이 오르고 이익도 역대 최대치로 찍힐 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 투자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제일 간과하는 부분도 사실은 그런 걸까요? 예, 아마도 보기에는 이제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리스크를 피해 가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지만 이 투자를 한 지 이제 한 1년, 3년 뭐 아니면 5년 정도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클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에 이거를 좀 피해 가기 어려워하시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반도체 투자의 어떤 속성? 혹은
패턴 네. 이런 게 그려진다라는 네네네. 게 혹시 있을까요? 예, 분명히 저는 저도 이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반도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기업으로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기업은 공통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확히는 메모리 반도체 안에도 D램이라는 반도체가 있고 랜드 플래시라는 반도체가 있는데 이 D램이라는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러한 D램이 이제 어떤 특징을 나타내냐면 이 D램은 계속해서 가격이 꾸준히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D램의 가격이 굉장히 막 높이 막 두세 배씩 올랐다가 다시 또 반토막 났다가 또 두세 배씩 올랐다가 반토막 났다가 크게 변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이 D램의 가격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백날 이 갤럭시를 잘 팔아도 비스포크 냉장고를 잘 팔아도 어쨌든 이 D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의 영업이익이 한 60% 이상? 예, 그렇기도 하거니와 문제는 이 다른 사업부에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은 굉장한 정체 상태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은 이미 2014년부터 계속해서 정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가전 사업부도 프리미엄 제품군을 확대하면서 일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이 D램에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폭은 정말 영업이익이 3배씩 아니면 반토막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변동성은 모두 D램에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D램의 가격이 변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투자 메리트가 변하게 되는 것인데 네. 이때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좀 더 변동성이 큰 특징이 그렇죠.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 D램의 영업이익 비중이 대략 절반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죠. 네. 그에 반해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이 반도체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고정비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사업에서는 이 설비 투자, 고정비가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네. 다른 가전이나 스마트폰 쪽에서의 고정비는 굉장히 낮은 특징을 갖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설비 투자, 즉 고정비에서 이 매출 원가의 30~40%가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매출액이 증가하면 영업이 훨씬 더 크게 뛰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의 이 주가 상승이나 하락이 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고 또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이 반도체 공장에 소재를 공급하는 소재 기업들을 또 살펴보면요. 이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메모리 업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업황이 좋을 때 소재를 더 많이 팔 수밖에 없고 좋지 않을 때 좀 덜 팔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판매량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계속해서 반도체 생산은 꾸준히 이어지고 그 다음에 반도체 기술이 점점 더 복잡해질수록 소재 판매량은 함께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변동이 삼성과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월등히 적은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과 하이닉스와 주가의 상승과 이 하락 시기가 얼추 비슷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상승과 하락폭은 현저히 더 적은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또 소재주가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이클의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장비를 많이 사줄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또 사줄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따라서 이익이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좀 나는 주식 투자를 한 1~2년 정도 단기로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나 더 선호하실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떤 좀 이익 모멘텀들이 훅 왔다가 맞습니다. 쓱 빠지고 막 이러니까. 예, 맞습니다. 반도체 이제 사이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게 사실 제일 논란도 많고 또 제일 어렵기도 하고 근데 반드시 우리가 또 익혀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일단 반도체 산업에서 사이클이 이거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이클이 생긴다. 그 이해부터 좀 시켜주실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반도체 사이클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많이 아실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라 그러죠. 이걸 조금만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수요가 많이 생기는 시즌이 있고 그에 반해서 또 수요가 줄어드는 시즌이 있습니다. 이 공급단도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반도체 기업들이 공장을 매년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긴 하지만 특정한 시기에 증설을 더욱더 몰아서 하고 특정한 시기에는 증설을 더 축소하는 이러한 공급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수요단에서도 증가 감소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공급단에서도 증가 감소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감이 서로 맞물려서 전체적인 큰 사이클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마시는 물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쓰는 치약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쓰기 때문에 매일매일 팔리고 끊임없이 팔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반도체를 사가는 이 반도체 전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를 사는 시기가 보통은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전방 수요단에서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 외부 영향을 좀 받는 편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좀 부진한 이유도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이라든지 공급망 이슈라든지 이러한 외부적인 변수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또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이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빠르게 변할 수 있다. 이러한 변동이 결과적으로 항상 사이클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사이클이라는 것은 오르락 내리락인데 어떤 분들께서는 사이클이라는 요 개념을 딱 들으시면 이 사이클이 항상 규칙적인 것인가? 반드시 사이클이 뭐 이만큼 오르고 이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오르고 이만큼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사이클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규칙적인 특징을 나타내긴 합니다만 사실 엄밀히는 조금씩은 이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이 이 기간이 살짝씩은 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이클 산업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다음번 상승 사이클이 올 때 또는 다음번 하락 사이클이 올 때 항상 이유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고 그럼 그 이유는 또 어디서 달라질 수 있는가? 수요단에서의 이슈일 수도 있고 공급단에서의 이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말씀이 빠르셔가지고 보통 네. 유튜브 한 1.5배속으로 듣는데 그냥 정배속으로 들어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반도체 산업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수출, 네. 제조업 많기 때문에 네. 거의 다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라고 보잖아요. 내수 네. 제외하고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은 네. 다른 많은 산업들의 사이클하고 좀 어떤 네. 차이가 있을까? 예. 어떻게 다를까 좀. 네, 그거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면 아마 이제 많은 분들께서 바로 떠오르실 수 있는 산업은 뭐 예를 들면 화학 산업이라든지 뭐 철강 산업 같은 게 있겠죠. 일단 이들 산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 첫 번째라면 사이클의 주기가 일단 굉장한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한 2년 상승하고 2년 하락한다. 2년 상승하고 2년 하락한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체 쪽을? 예, 맞습니다. 네. 반도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클의 주기가, 상승 하락 주기가 정말 10년 단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보합이고 3년 상승하고 또 그다음 7년 부진하고 또 3년 상승하고 뭐 이런 특징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해운 같은 경우에는 진짜 10년 이상의 사이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하락 사이클에 매수를 했어요. 네. 다음번 상승을 기대하면서 하락에 매수했지만 이 하락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내가 계속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이 빨리 온다라는 겁니다. 적립식으로 투자하다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2009년, 2010년 이때 투자 한창 할 때 LG화학 그때도 앞으로 전기차 확대된다. 이 배터리 잘 팔린다.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앞으로 배터리 뭐 산업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이제 화학 사이클의 정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요. 그때 이제 2009년, 10년부터 쭉 물리기 시작하셨는데 본전을 회복하시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다음번 사이클이 오기까지 10년이 걸렸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일단 사이클의 이 기간,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반도체 산업은 훨씬 더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아파트를 계속해서 짓는 과정에서 일단 크게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간간히 또 부동산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 사이클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락 사이클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만 또 2000년대 들어서 중동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2000년대 초중반에 또 크게 한번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락 사이클이 왔었죠.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또 큰 사이클이 언제 오는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더 새로운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면서 이 파일을 계속해서 매출액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갔는데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의 경우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동남아에 가겠다 아니면 뭐 디벨로퍼 사업으로도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사이클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과 엮여서 부동산이 이 공급이 많아질 때 이익이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사이클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종전에 커다란 이 중동으로 진출했을 때 이 커다란 상승 사이클에 비해서는 이 사이클이 굉장히 작은 규모로 나타나거나 전고점을 뚫지 못하거나 전고점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이클이 끝나는 특징을 갖습니다. 화학도 좀 비슷한 특징을 갖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기에 큰 사이클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중국이 성장하면서 또 큰 사이클이 나타났지만 그 뒤에는 이제 경기 호황이와 뭐 수요가 다시 좋아져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이 나타나더라도 이 상승 사이클이 이 꼭지가 명확하게 제한되는 갇혀있는 사이클. 네, 맞습니다. 갇혀있는 일종의 이제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한 특징이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그럼 이들 기업은 무언가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으로 계속해서 진출하고 새로운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클이 오르락 내리락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동시에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승 사이클의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러한 특징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일단 먼저 반도체 산업은 계속해서 장기 우상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앞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이 칩의 개수는 무조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는 반도체 칩의 개수가 한 100개 정도 됩니다. 뭐 소나타 그랜저급에 들어가는 칩의 개수가. 그런데 한 10년, 15년 지나면 앞으로 전장이 확대되고 전기차가 확대되고 배터리가 탑재되면 전장 부품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과정에서 반도체 칩이 한 1000개까지 증가할 겁니다. 더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은 한 2000개까지도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전방 시장이 성장하면서 사용되는 반도체 칩의 종류도 계속 함께 늘어납니다. 꾸준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칩의 기술력은 항상 상승합니다. 항상 향상됩니다. 컴퓨터에도 스마트폰에도 이 들어가는 칩들이 계속해서 성능이 향상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무언가 반도체 공정 내에서 기술이 더욱더 복잡해지고 무언가 새로운 소재들이 더욱더 많이 사용되고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특징을 나타낸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미래를 보더라도 네. 확실히 좀 위에가 열려 있는 맞습니다. 사이클이 있지만 그래도 열려 있는 맞습니다. 진짜 그 네. 상승 꼭지가 항상 높아지는 네. 사이클이다라는 게 정말 정확한 표현이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네. 저런 사이클이었구나 깨닫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 사이클 안에 있을 때는 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헷갈려 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022년 한 5월 네. 이 즈음에 있는 사이클 네. 반도체 사이클은 한 어느 쯤에 네. 와 있다 보세요?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늘려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말씀드려볼게요.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2016년, 17년, 18년에 크게 왔었습니다. 크게 왔었고 이제 쭉 떨어졌었죠. 19년에는 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락이 한 2년 정도 가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시즌에 무엇이 터졌냐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집에서 컴퓨터 사용을 늘리고 줌을 이용한 미팅이 늘어나면서 서버 기업들이 예상치 않게 투자를 다시금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버 쪽으로 굉장히 반도체가 많이 팔렸고요. 생각보다 이 상승 사이클이 일찍 왔습니다. 2020년부터 상승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20년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이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 이 굉장히 빠르게 온 이 수요의 증가가 생각보다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이 서버 기업들이 투자를 하다가도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면 더 이상 이 투자가 필요 없을 거라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수요가 적극적으로 늘어나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수요가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은 다시금 크지 못했던 이 상승 사이클이 다시금 이제 하락하는 구간 중간 즈음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요 하락 사이클이 앞으로 이제 1년 갈 것인가, 2년 갈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미리 명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클은 말씀하셨다시피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이클이지 우리가 그 중간 단계에서 이 사이클이 정확히 언제까지 갈 것이다. 정확히 언제부터 수요가 반대할 것이다. 이걸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 사이클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사이클은 점점점 하락 구간에 들어서고 있고 올해 내내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아무래도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좀 더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자의 관점에서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사이클을 예측도 할 수가 없어. 그럼 두 번째 긍정적인 상황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이클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오르기 시작하고 앞으로 나빠질 것이다 상승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먼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실제로 이 메모리 반도체의 이익 사이클보다 주가가 대략 한 9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앞서 움직이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선반영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익이 최대치가 되더라도 주가는 되려 앞서 꺾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실적은 최대인데 왜 도대체 주가는 꺾이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렵죠.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는 게 지금이 이제 하락 사이클이니까 지금 점점 안 좋다, 올해 내내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반도체를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 적립식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말로 이제 적립식 매수를 계속해서 하셔야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부터 상승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더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락 사이클 최대 2년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이 규칙성을 살펴보면 2년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한 내년 13년. 중반 지나서부터 긍정적일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쪼록 이러한 이 컨센서들이 굉장히 일치하지 않고 다양하게 존재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다운 사이클에서부터 매수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모두가 안 좋다고 얘기할 때 언제까지 안 좋아? 이거 갖고 싸울 때 우리는 그냥 지금 안 좋으니까 사면 된다. 어차피 다음번에 상승 사이클이 올 것이니까. 반도체 산업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이러한 우상향 중에서도 이 하락 사이클과 상승 사이클은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앞부분 들으신 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투자자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 지적해 주실 때 이미 실적이 나와버린 다음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물리는 맞습니다.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맞습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니까 네. 터널의 끝에 다 나와서 사면 늦는 거고 예, 터널이 맞습니다. 보이기도 전에 사실은 네. 사고 있어야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사실 터널이 끝날 때만 매수해도 예. 괜찮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어떤 비싸게 이슈가 사겠다. 있냐면 예, 이미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가 한참 안 좋았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다 팔았으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전문가분들은 좋아진다 얘기를 해도 이게 마치 늑대 3번 부른 꼴이죠. 그래서 이제는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분명 있긴 있었지만 그때 매수 포인트, 매수 근거는 이 좋아지는 기대감만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충분히 안 좋고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구석이 없다. 그럼 다음번 상승 사이클은 분명히 언젠가 올 것이니까 나는 지금부터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맞다. 이런 관점에서 썼던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지금부터 사서 기다리세요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께서는 내가 그걸 왜 기다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나중에 뉴스 기사 듣고 매수하게 되면 그땐 이미 상승 사이클의 중간 지나는 시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명확한 걸 네. 보고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네네네. 역발상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 역발상 투자가 오히려 전 사이클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파고 들어가면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충분히 저점을 지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변수들이 당연히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디램의 가격을 계속해서 추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매일매일 이 디램 가격을 긁어와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맨날 쳐다보고 있죠. 맞습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또 이 기업들의 재고 자산 추이를 분석하면서 지금 재고가 충분히 적은데 수요도 적다. 그러면 재고가 적은데 수요가 적은데 이 수요가 늘어나면 이제 가격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실 지금이 그러한 시기가 이제 점점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점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다. 그리고 또 더욱더 심도 있게 분석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리포트에서 자주 나옵니다만 전방 이 수요처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다가 지금 다시 수요가 부진해진 상황인데 점점 다시 수요가 회복될 기미가 보인다. 뭐 아마존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할 기미가 보인다. 이 스마트폰의 판매가 다시 개선될 여지가 보인다.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분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 분석을 하셔도 뛰어난 분석이죠. 근데 꼭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내가 최소한 하락 구간에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매수한다라는 생각 딱 한 가지만 가지셔도 일단 삼전 하이닉스에 물리기 쉽지는 않다. 물리더라도 막 10%씩 막 20%씩 30%씩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약간 좀 하방이 막혀 있는. 맞습니다. 막 이럴 때 안전 마진이 있는. 맞습니다. 약간 이런 것도 좀 해당이 되네요. 네. 오, 사이클 재밌네. 이렇게 듣고 나니까. 네. 답답한 사이클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네. 이게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화학산업은 그쵸. 하락 사이클이니까 매물 써야지. 그러면 이제 5년. 5년, 7년, 해오는 10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반도체는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2020년 하반기였던가 뭐 그때부터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슈퍼 사이클. 예, 맞습니다. 일종의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뭐 대명사처럼 돼가지고 네. 반도체 이꼬르 슈퍼 사이클. 네. 근데 주가는 왜 떨어져? 이거 되게 이해 못 하신 분들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슈퍼 사이클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랑 네. 그 슈퍼 사이클의 정의 자체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슈퍼 사이클의 정의요.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수익을 얻으셨다라고 하면 이제 슈퍼 사이클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요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슈퍼 사이클 전 개인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는데, 일단 이 슈퍼 사이클이라는 단어가 왜 활발하게 쓰기 시작했냐? 2016년부터 시작된 상승 사이클이요. 이때 메모리 사이클은 정말 급격했고 컸습니다. 2016년, 17년 삼성전자 주가가 막 2배 이상 오를 때, 와,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야, 삼성전자 주가도 막 2배씩 오를 수 있구나. 이런 걸 막 처음 보는 것처럼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그런 시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 전방 시장이 이 메모리 반도체가 팔려나가는 시장이 크게 세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컴퓨터 시장이 있고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기기 시장이 있고 서버 시장이 있는데 이 서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서버 기업들이 수많은 인공지능 센터도 만들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각종 뭐 유튜브 증설 이런 것도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공급이 워낙 딸렸다 보니까 이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던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막 3배 이상 뛰었어요. 그러니까 삼전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도 폭발적으로 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빅사이클이 나타나는데 사이클 상승 구간도 2년 내로 충분히 길었고 그리고 이제 주가도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슈퍼사이클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상승 사이클이 충분히 크게 오지 못했었습니다. 코로나는 일단 변수가 일단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이어서 이 하락 사이클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리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상승 사이클이 분명 한번 오긴 왔는데 이 슈퍼 사이클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사이클은 이제 코로나라는 변칙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슈퍼 사이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또 무엇이냐면 이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우상향이에요. 이 우상향이야말로 저는 진짜 슈퍼 사이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상승과 하락은 그냥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반도체 산업의 슈퍼 사이클은 이러한 단기적인 사이클보다는 앞으로 있을 커다란 장기 우상향,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더 슈퍼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4차 산업시대에 더 많이 쓰이게 된다 이런 아이디어 측면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4차 산업, 특히 뭐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 서버의 성장, 빅데이터의 성장, 커다란 성장 과정 중에 이 메모리 반도체도 비메모리 반도체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도 자잘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나타날 것입니다만 다음번 상승 사이클이 얼마나 큰 사이클이 나타날지 정말로 종전의 2017년보다 훨씬 더 큰 슈퍼 사이클이 나타날지를 우리가 미리 앞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걸 좀 함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 사이클에 대한 정의는 어느 정도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이클도 어렵지만 사실 사이클에 맞춰서 이제 투자하는 거 아까도 잠깐 뭐 터널 우리가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것도 이렇게 종합 반도체 기업하고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투자하는 방법이? 예. 투자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장비를 이제 가동시키는 과정에서 또 굉장히 많은 소재들이 투입이 되고요. 또 부품들도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장비를 뭐 세척해 준다든지 부품을 세척해 준다든지 하는 서비스 기업도 있는데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 디램의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이익이 크게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소재 기업들은 이 사이클에 따라서 물량이 줄어들거나 감소할 수는 있더라도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판매하는 디램이라는 반도체는 물량도 크게 변하지만 동시에 가격도 크게 변해요. 그런데 소재는 가격은 일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의 영향을 분명 명백하게 받지만 이익의 안정성은 월등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즉 이익의 증가폭과 감소폭은 월등히 적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소재 기업들도 이 사이클,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익과 이 주가와 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 즉 비슷한 시기에 얼추 같이 상승하거나 얼추 같이 하락하는 경향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소재 기업들. 예, 맞습니다. 다만 소재 기업들은 이때 상승 때 하락 때 폭이 훨씬 더 적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나는 삼성전자에 투자할래? 나는 소재 기업에 투자할래? 사실 어쨌든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가 비슷한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선택하셔도 어쨌든 상승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해야 되는 건 맞다.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다만 좀 성향이 나뉘는 거죠. 어떤 성향이 나냐면 투자자분들의 성향마다 나는 반도체 모르겠어. 나는 그냥 대형주에 묵혀두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선택하시겠고요. 반대로 나는 좀 소재 기업들 간에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분석을 좀 해보고 싶어. 그리고 또 소재 기업들이 기존에 팔던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신제품이 가세할 수도 있고요. 또 증설을 통해서 원래는 판매량이 늘어날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설 효과에 의해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것까지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좀 투자 포인트 삼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재 기업을 선택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는 시기, 이들 기업이 돈을 버는 시기, 즉 이익이 실적이 찍히는 시기가 완전 다릅니다. 장비 기업들이 돈을 버는 시기랑 이 디램 반도체 기업들이 뭐 소재 기업들이 돈 버는 시기는 명확하게 달라요. 그래서 상승 사이클이 나타난다고 반드시 장비도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비 기업들은 이 장비를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증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증설은 언제 하는가? 항상 상승 사이클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상승 사이클이 한창 진행된 뒤에 이제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많이 팔리고 잘 팔리고 비싸니까 요때 이제 증설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떠한 기술적인 이슈에 의해서 이번에는 DDR5가 도입이 되니까 우리가 공급을 늘리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증설 가야 돼.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또 증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장비 기업들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언제 좀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가는지 이걸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걸 좀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명쾌하네요. 그리고 아까 잠깐 헷갈려서 그런데 네네. 소재 같은 경우에 상승 하락 좀 변동폭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게 주가인가 아니면 실적? 주가도 실적도 모두 변동폭이 적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예. 사실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사이클이 크게 나타나 보니까 이 피터 린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책에서 사이클 업종에 장기 투자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런데 소재 기업들은 분명히 사이클의 영향을 받고 미세하게 사이클이 나타납니다만 그런데 이 폭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 계속 장기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도 장기 우상향은 하지만 이렇게 보이고 소재는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훨씬 더 투자하기 쉬운 영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단 공정이라고도 하고 나노 공정이라도 하고 뭐 미세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현재 이제 어디까지 와 있고 어디까지 더 갈 수 있는 것인가? 더 갈 수 있는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 반도체 칩이요, 뭐 D램 칩이라든지 CPU 칩이라든지 칩을 딱 까보시면 칩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까볼 수 있나요? 까볼 수 있습니다. 까볼 수 있는데 까서 보이진 않습니다.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현미경이란 걸 통해서 들여다봐요. 그쵸. 예, 그러면 이제 이 단면이 쭉 나오는데 이게 마치 뭐랑 굉장히 비슷한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아파트, 건축물, 빌딩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물들을, 내부에 있는 구조물들을 계속해서 더욱더 작게 만들어 나가요. 반도체는 작게 만들어야 여러 가지 장점이 생깁니다. 뭐 칩의 단가도 싸지고, 그 다음에 이 성능도 올라가고, 전력 효율도 더 올라가고.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해서 구조물을 작게 만들어 가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뭐 10나노미터 공정이다, 7나노미터 공정이다, 이런 표현이 쓰이는 겁니다. 10나노미터 공정이라는 뜻은 무언가 구조물을 10나노미터에 가까운 사이즈로 굉장히 작게 만든다. 7나노는 그보다 더 작은 7나노 사이즈로 만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노미터가 얼마나 작은 사이즈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머리카락의 단면이요. 이 단면, 제 머리카락을 딱 뜯어가지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이 머리카락에 굵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굵기가 한 100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100마이크로미터? 예, 100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럼 100마이크로미터를 1000분의 1로 쪼개면 100나노미터가 되고요. 100나노미터보다 훨씬 더 작은 게 이제 7나노미터, 5나노미터가 되겠죠. 예, 그럼 머리카락에다가 이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고성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더 작게 만들어야지 성능의 향상이 꾸준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와 TSMC가 3나노미터급 반도체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미세화는 3나노까지 왔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일단 3나노에서 더 작은 2점 몇 나노, 또 2점 몇 나노, 2나노, 그리고 또 1.8나노, 1.4나노미터까지는 앞으로 계속 갈 것입니다. 아니,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반도체도 무언가 원자들로 잔뜩 구성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원자의 크기가 0.2나노미터입니다. 그러면 0.2나노미터짜리 원자 몇 개 수준밖에 안 되는 영역까지 계속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작아질 수가 없잖아요. 1.4나노미터 그 이상으로 더 작아질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이 원자가 몇 개밖에 없는 영역인데 원자 한 개 갖고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한 2020년대 말까지의 로드맵이 일단은 1.4나노미터까지는 계속 작게 간다. 이게 이제 로드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갈 것인가? 요거는 아직까지 좀 다소 불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이 연구되고 있고 개발되고 있고 또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고 또 표준이 이제 만들어질 예정인데 TSMC 같은 경우에는 우린 더 작게 할 수 있어. 1나노미터 이하까지도 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이제 일부 한 바 있고요. 또 이제 이 반도체 업계들이 또 한 가지는 이 정말 더 이상 작게 가는 것은 일단 너무 물리적으로 힘들고 또 비용도 너무나 많이 드니까 좀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좀 반도체를 만들자. 좀 구조물의 구조를 바꿔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거는 이제 2030년대에 어떻게 반도체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한 20나노대에서 10나노대까지 줄이는 것만 하더라도 거의 한 절반 정도로 맞습니다. 더 미세화를 한 건데 거기에서 이제 단자릿수로 내려오고 그게 또 절반으로 더 떨어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한계에 부딪히는 게 사실은 정상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무어의 법칙도 한 10여 년 전부터는 멈춘 거 아닙니까? 무어의 법칙이 이제 일단 무어의 법칙이 무엇인가면요. 1965년에 이제 무어라는 사람이 무어는 인텔을 함께 창업한 창업주입니다. 이 세 명의 창업주 중 한 명인데 이 무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칩의 집적도가 계속 2배씩 증가한다. 얼마마다? 1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잡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좀 70년대에 들어와서 수정이 됐습니다. 1년은 좀 너무했고 이 반도체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그러니까 우리는 2년에 2배로 바꾸자. 네. 그래서 모의 법칙이 사실상 2년마다 집적도가 계속 2배씩 증가한다. 이 칩 안에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조물은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2배씩 증가한다라고 예측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한 주장이 하나의 예측에 불과했는데 어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잘 맞아 떨어졌는데 네. 10년대 중반 들어서 점점점 반도체 기업들이 미세화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특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인텔이 지금 굉장히 부진하죠. 그래서 인텔이 14나노미터 공정에서 10나노미터 공정으로 더 가지 못하고 또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10나노, 7나노 공정 확보에 점점점 애를 먹게 되고 뭐 EUV니 뭐니 첨단 공정을 계속해서 들여와야 되는데 이 개발도 힘들어 장비를 사오는 것도 힘들어 하다 보니까 2010년대 중반부터는 이 무어의 법칙이 즉 트랜지스터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성향이 나타났습니다. 네. 예, 곡선이 이제 살짝 누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주기가 이제 2년에서 점점점 3년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딱 그 구간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2배씩 증가하고 있잖아.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무어의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반대편의 입장은 아니 이거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 주기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 규칙이 지속되는 거 맞아?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그래 2배씩 늘려나간다 해도 이 공정에 쏟아부어야 되는 이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이게 지금 2배씩 증가하는 것만 중요해? 비용도 따져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 법칙이 지금 점점점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적도는 계속돼서 어쨌든 주기는 다소 길어질지라도 이 2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3나노니, 2나노니, 1나노니 계속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 한 20년 전 그때 뉴스만 보더라도 사실 반도체 산업에서의 치킨 게임이라는 게 항상 화두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반도체 산업의 치킨 게임이라는 이야기가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들리지를 않죠. 이미 전 세계 3개밖에 없으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미세화를 계속하면서 못하는 놈들 먼저 떨어져 나가고 맞습니다. 과점 산업이 이제 좀 만들어진 건데 그 미세화를 계속해서 더 미세하게 진행을 했던 게 경쟁자들을 떨어뜨리고 경쟁 우위에 서려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업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성능을 더 올리는 것 외에는 그러면은 과거와 같은 미세화 공정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유의는 좀 떨어진 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산업 경쟁 내에서만 일단 보자면 한 가지 좀 정정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치킨 게임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디램에서 이제 끝난 것이고 낸드 플래시는 여전히 치킨 게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좀 많죠. 업체가. 여전히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비메모리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치킨 게임이 굉장히 정리가 되고 이 선단 공정 쪽 7나노 EUV가 사용되는 이 영역에서는 아시다시피 TSMC, 삼성전자 플러스 이제 인텔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기업만 해도 더 이상 우리는 진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킨 게임을 마무리하고 이들 기업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치킨 게임 할 필요 없으니까 계속 돈을 벌어들이면 될 텐데 왜 계속해서 이 공정 개발하고 막대한 비용을 쏟는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성능 향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원가 절감은 꾸준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수가 계속 2배 이상 증가하게 되면 같은 면적에 2배 이상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성능 효과도 이뤄낼 수 있지만 그만큼 또 기존 성능의 칩을 싸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1, 2, 3등 기업 안에서도 계속해서 더 살아남기 위해서 만약에 2개 업체는 지금 현재 과점 체제에 만족하고 딱 머무르기도 하더라도 나머지 1개 기업이 계속해서 앞서 나간다면 결국에는 이 1개 업체가 다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꾸준히 기술 개발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초격차가 있는 거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제 미세화가 뭐 언젠가는 이제 한계에 부딪힐 수 있을 텐데 아까 잠깐 뭐 소재 이야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 미세화의 한계는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이제 2030년 이후에 굉장히 장기적인 이야기가 될 텐데 소재를 바꾸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구조를 바꾸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실리콘 테크놀로지, 실리콘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 이후에는 실리콘이 아닌 다른 소재를 쓰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일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인텔이나 TSMC 같은 기업들이 무언가 다른 소재를 이용한 반도체를 가끔씩 시제품으로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학술 발표 대회 이런 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재를 바꾸는 건 좀 쉽지 않지 않겠냐. 이 기존의 실리콘을 이용해서 어떻게 더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왜 그런가 하면 소재를 바꾸면 또 공정상에 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다 바꿔야죠 또. 많은 걸 바꿔야 되고 쉽게 생각하시면은 내가 지금 김치찌개집을 하고 있는데
이 김치찌개에 쓰이는 이 고추장이 있을 건데 고추장을 이제 예전에는 이 지역에서 사오다가 다른 지역에서 사오게 되면 맛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끊길 수가 있죠. 그런 이슈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계속해서 작게 만드는 대신에 어느 정도 작아진 상태에서 좀 구조물을 좀 바꿔보자. 예를 들면 지금은 자동차가 여기에 소나타가 주차되고 여기는 이제 SUV가 주차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주차하지 말고 이 세워서 한번 주차해보자. 이제 뭐 비유가 좋네요. 예, 그렇게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영상처럼 세워 주차하자. 아니면은 이렇게 복층으로 주차하자. 이런 구조물들이 지금 대안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기업들이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하면서 뭐가 좋을지 계속 검토하는 단계가 앞으로 한 5, 6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이제 소재 하나가 변할 때 각종 이제 공정도 다 변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사실은 좀 엎치락뒤치락 또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위기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소재의 변화는 그럼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더 갈 수 있을지. 예. 일단 반도체 산업 내에서 소재가 변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목격이 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 한 가지 사례를 좀 웨이퍼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이라는 소재가 쓰이고, 이 실리콘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실리콘 웨이퍼라고 불리는 기판에서부터, 동그랗게 생긴 기판에서부터 칩을 만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일단 가장 기본 원재료는 실리콘 웨이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판. 이 원판 위에 무언가 새로운 소재들을 뿌리고 또 이 소재들을 깎아내고 뿌리고 깎아내고 증착과 식각을 반복하면서 칩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이 웨이퍼가 이 실리콘을 이용해서 칩을 만들다가 최근에 실리콘이 아닌 다른 소재가 또 등장한 바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소재가 바뀌는 건 10년 뒤 이야기라면서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 메모리 반도체나 뭐 CPU나 GPU나 일반적인 반도체들 말고요. 좀 특수한 영역의 반도체, 전력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불리는 새로운 반도체, 아니면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 불리는 새로운 반도체.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SiC 또는 GaN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반도체가 쓰이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어떻습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도 새롭게 필요해. 갈륨 나이트라이드 웨이퍼도 새롭게 필요해. 이러한 웨이퍼가 새롭게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던 이 기업은 도태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실리콘 웨이퍼는 실리콘 웨이퍼대로 이 영역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디램도 성장하고, 낸드 플래시도 성장하고, 그리고 CPU, GPU도 계속해서 실리콘을 이용해서만 만들기 때문에 이쪽도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전력 반도체라는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역시나 이쪽에서도 실리콘 반도체는 계속 성장합니다. 그에 반해서 무언가 더욱더 고성능 칩, 더욱더 뭐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데 들어가는 더욱더 고성능 칩들을 만들기 위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뭐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웨이퍼가 새롭게 쓰이기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재들이 이제 도입되는 경우를 가만히 살펴보면 기존 소재도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기존 기업도 계속해서 캐시를 벌어들여, 그리고 새로운 기업이 이제 등장해서 또 새롭게 캐시를 벌어들여, 이러한 이제 구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기존 기업도 계속 성장하니까 내가 기존 기업을 충분히 공부해 두면 이 새로운 소재가 사용된다는 것이 리스크가 되진 않겠네. 왜? 얘도 나름 성장해, 쟤도 나름 성장해. 그럼 나는 기존 기업에 계속 투자할래.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소재가 쓰이기 시작하면 기존 소재 업체가 이 새로운 소재까지 잘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새로운 이 소재 전문 기업이 등장해서 기존 기업들은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새로운 소재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려면 이 새로운 소재 기술력을 쌓아야 되는데 기존 업체가 이 소재에 대한 기술력을 쌓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기존에 이 소재를 굉장히 잘 다루던 기업이 이미 있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존의 기업이 이 시장에 치고 들어와서 이 소재의 강점을 살려서 더욱더 치고 나아가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를 굉장히 잘 만드는 썸코 시네츠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기업이 맞습니다. 일본 기업인데 이들 기업이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웨이퍼를 만들 수 있는가?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완전히 새로운 기술력, 완전히 새로운 제조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미 미국에 있는 이 크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맞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굉장히 잘 만들어 왔거든요. 이 업력이 40년이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서 이 웨이퍼를 잘 만들던 기업인데 이 웨이퍼를 기존에는 군용, 무기, 우주 이런 데만 한정적으로 썼지만 이제는 이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반도체가 뭐 자동차, 뭐 전력 설비 이런 데도 점점점 쓰임새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웨이퍼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 시장을 당연히 선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기존 기업은 이 소재를 가공하고 만들 기술력이 전혀 없는 데 반해서 이 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새로운 시장에서 이 선두 주자의 지위를 갖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웨이퍼 기업들도 계속 잘 나갑니다. 꾸준히 웨이퍼는 점점 많이 팔립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장의 성장에 맞춰서 이 크리라는 기업, 이 기업이 이제 울프스피드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울프스피드? 맞습니다. 예. 기존의 주력 사업을 떨쳐내고 이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적자 사업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영역에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춰가면서 또 나름대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선은 전력 반도체 네. PMIC라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전력 반도체에 먼저 쓰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네. 장기적으로 혹시나 실리콘 웨이퍼를 SiC라든지 GaN 같은 다른 물질이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리콘 웨이퍼를 일단 10년 동안 계속 작게 만들면서 계속 쓸 건데 그 이후에 소재를 바꿀지 구조를 바꿀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소재로 바꿀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리콘 카바이드랑 갈륨 나이트라이드 말고 CPU랑 GPU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성능이 좋은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실리콘 카바이드랑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전력 반도체를 만들기에 굉장히 특성이 뛰어난 반도체이지만 그에 반해서 다른 인가스라는 반도체라든지 인듐 포스포러스라든 IMP라는 반도체라든지 또 굉장히 CPU랑 GPU를 만들기에 또 좋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물질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소재들의 가능성은 아직까지 충분히 탐색되지 않았고 그 소재들이 실제로 10년 뒤부터 쓰이기 시작할지 아니면 정말 20년 더 걸릴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앞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전력 반도체를 등에 업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일부 통신 반도체까지도 쓰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좀 비교적 한정적으로 쓸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고 기존 실리콘 반도체를 주력으로 쓰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일단 10년은 계속 실리콘 간다. 그 뒤에는 다소 불확실하지만 꼭 실리콘 카바이드나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되리란 보장은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다. 그리고 헷갈리실까 봐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가정에서 쓰는 실리콘 있지 않습니까? 욕실이나 이렇게 바르고 그 실리콘이랑은 다른 거죠. 맞습니다. 다른 실리콘. 혹시나 그걸로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쵸? 봐봐. 이걸 앞에다 넣어야겠다. 스펠링이 다릅니다. CON, 그다음에 CONE. 그래서 CON, 요게 이제 반도체 실리콘이고 원소계 14번 SI고 실리콘 CONE는 이제 성형외과 보형물로 쓰거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붙이는 구멍 뚫릴 때 유리나 이렇게 엣지 부분 이렇게 바르는. 맞습니다. 둘은 전혀 다른 실리콘입니다. 맞습니다. 요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어떻게 이걸로 반도체를 만든다는 이러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소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2019년 7월이었죠.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이제 핵심적인 반도체 소재 사실상 수출 금지 이렇게 내리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됐었고 그 이후에 소재 국산화 하면서 이게 불화수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몇몇 기업들은 포토레지스트라든지 불화수소라든지 대표적으로 국산화를 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산업에 쓰이고 일본제를 완전히 대체할 때까지가 지금 온 건지 이 소재 국산화의 어떤 도달률이라고 해야 될지 어느 정도 와 있을까요? 일단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물건 팔지 마. 수출 규제 딱 했던 품목이 불화수소가 있었고 포토레지스트가 있었고 폴리미드라는 게 있었는데 이 폴리미드는 사실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배터리에서 쓰이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요. 이 불화수소랑 포토레지스트 판매 규제를 딱 한 직후에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불화수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포토레지스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만들지 못하는 걸 딱 집어가지고 팔지 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킨 불화수소는 일부 종류에 불과하지만 다음번에는 이 품목을 확대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품목을 다 국산화하자 해서 국산화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불화수소가 이제 어떤 종류가 있냐면 순도가 낮은 불화수소가 있고 순도가 높은 불화수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순도가 낮은 불화수소는 만들 수 있었지만 순도가 높은 불화수소는 만들 수 있는 이 공장 설비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화수소 공장을 짓는다라 그러면 동네 분들이 다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만드는 것보다 외부에서 사오는 게 여러모로 더 유리했던 겁니다. 그동안은.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저순도 불화수소에서 고순도 불화수소를 먼저 국산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99.9999999 그래서 소수점 아래 7자리 7자리인 것도 있고요. 8자리인 것도 있습니다. 10자리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97%짜리가 우리나라 이제 주력이었는데 야 99% 가자, 99.9 가자, 99.999 가자. 그 다음에 이제 99.999999999가 이제 12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나인 브러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 12나인 브러스까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브러스도까지 이제 모두 다 국산화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순도가 낮은 애들을 좀 더 국산화시키기가 빠르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에 쓰이는 99.9짜리 브러스도가 먼저 국산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수출 규제 이슈가 터진 다음에 한 1년쯤 지나서 99.999 이제 12나인 브러스도까지 솔브레인이 국산화에 성공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국산화에 성공했다라고 이제 딱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갈 길이 있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불화수소의 순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첨가물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첨가물 또한 역시나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산화를 시킬 때 일본 기업들의 첨가물을 사와서 국산화를 시키다가 일본 거 사와갖고 국산시키는 좀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도 가만히 보니까 이걸 공급하는 기업이 있어서 중국 업체의 이 첨가물을 통해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여기 사용되는 원재료는 그러면 중국 업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완성된 불화수소는 우리나라 제품이지만 네. 원재료는 아직까지 국산화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원재료까지 이제 완전히 국산화를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점점 나아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 불화수소는 첨가물을 뿌려가면서 순도를 높이고 첨가물을 뿌려가면서 또 순도를 높이는 이 방식이 익히 알려져 있기도 하거니와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포토레지스트요. 포토레지스트는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첨단 원재료들이 많이 섞여서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포토레지스트는 소재 특성상 이 소재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국산화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거기서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불화수소는 이 순도에 따른 종류,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 액체냐 기체냐 이 정도 이제 차이가 나뉩니다만 포토레지스트는 종류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정말 1000가지 이상의 포토레지스트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포토레지스트를 다 국산하는 건 당연히 어렵고 일단 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토레지스트 네. 우리가 좀 비교적 낮은 기술력으로도 일단 좀 해볼 수 있는 포토레지스트 중심으로 먼저 국산화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포토레지스트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쉬운 영역에서 쓰이는 뭐 KRF라는 게 있고 또 그 아래 어려운 영역에서 쓰이는 ARF라는 게 있고 더 어려운 이제 EUV용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쪼록 이들 영역에서 일부 제품을 상용화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KRF랑 ARF는 이미 이제 양산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EUV용은 지금 이제 양산 콜 테스트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콜 테스트를 진행을 마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토레지스트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포토레지스트는 끈적끈적한 유기물이기 때문에 이 유기물을 웨이프에다 딱 도포했을 때 뭐 두께가 어떻게 돼? 빛의 투과도가 어떻게 돼? 얘를 열 처리해서 굳히는 과정에서 이 공정 조건이 어떻게 돼? 등등등 조건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다품종인데 그 중에서도 좀 일부 제품 중심으로 먼저 국산화를 시켰다. 그러면은 앞으로 나갈 방향은 무엇인가? 다른 종류의 포토레지스트도 계속해서 국산화를 확대하겠죠. 뭐 디램용 중에서도 뭐 어떤 용, 그다음 낸드 플래시용, 뭐 비메모리용 여러 가지 확대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여기에 사용되는 원재료 물질이요. 이 원재료 물질들을 모두 다 국산하는 것이 아마 궁극적인 소재 국산화 방향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원재료는 정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원재료까지 모두 국산화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앞으로 한 30년, 50년 정도 잡고서 이제 계속 가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재료도 좀 살펴볼 여지가 없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만 이 칩을 만든 다음에 칩의 겉에를 씌우는 에폭시라는 소재가 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에폭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201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일본에 100% 의존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국산화해야지라는 생각을 우리나라가 이미 일찍이부터 2010년대 초반부터 해왔고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폭시라는 소재의 국산화에 드디어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누가 성공한 것인가? 당연히 이 에폭시라는 이 소재를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고요. 네. 그리고 이 에폭시 소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필요한 에폭시 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도 함께 국산화에 성공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도 함께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에폭시 완제품 소재를 이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 이제 사마 페인트라는 기업이 있고요. 사마 페인트는 원래 이제 에폭시 페인트 같은 것들을 만들던 기업이죠. 그래서 이 원재료를 사와서 잘 배합해서 에폭시 컴파운드라는 완제품을 국산화한 기업이고요. 그러면 이 국산화 과정에서 에폭시 원재료가 필요한데 이것도 원래는 수출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것도 이제 국산화했다. 누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화학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에폭시 기업은 국도화학입니다. 그래서 국도화학이 이것까지 이제 성공하면서
사마 페인트도 국도화학도 모두 어떻습니까? 반도체 영역으로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이제 외형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러한 수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불화수소도 그리고 포토레스트도 이 원재료까지 점점점 국산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 이 이슈들은 지금 막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장기적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과정에서 분명히 수혜 기업이 또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장기적으로 이런 이슈도 한번 좀 고민하면서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책의 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일단 다른 섹터랑 비교했을 때 네. 반도체 관련 투자의 난이도, 물론 이제 극전공자 입장에서는 뭐 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일반인의 눈높이로 봤을 땐 다른 산업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난이도는 어떻다고 보세요? 일단 난이도요. 난이도를 한번 제 개인적인 주관 플러스 제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기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난이도는 최상입니다. 최상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투자가 꼭 기술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주변에서 가만히 보면 매일매일 기술만 파시고 막 기술 배만 쫓아다니시고 이 기술 지금 도입돼요. 이런 것만 쫓아다니시는 분들보다 기술은 다소 어설프게 아시고 그냥 좋다더라 정도만 아시는 분들이 사실 반도체 쪽에서 투자 성과가 훨씬 좋으신 분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다보자면 일단 투자 관점에서의 난이도는 오히려 이 약 일부 공부만 좀 해주시면 화학과 철강보다 더 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과 철강은 사이클이 굉장히 길죠. 한번 몰리면 끝이 없습니다. 게다가 화학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화학도 마찬가지로 수요도 계속 변하고 공급도 계속 변하는 와중에 이 둘 사이의 차이, 즉 스프레드를 계속해서 이 분석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냥 디램 가격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낸드 플래시 가격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리포트에 다 써있고 이 그래프의 움직임도 굉장히 어느 정도 규칙적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사실 어찌 보면은 투자가 더 쉬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거기에 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재 기업들은 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 훨씬 더 유리한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변동성이 월등히 적고 계속 장기 우상향한다. 그런 관점에서는 그냥 오히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투자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영역이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오히려 철강, 화학, 해운보다 더 쉬운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서 이 기술적인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익혀두면은 분명히 더 많은 기업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꼭 소재주 대표주, 뭐 장비주 대표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도 이 100 몇십 개의 기업들을 우리가 좀 더 골고루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긴 할 겁니다. 일단 대표주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과정에서 좀 뭐 쉽고 어렵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래, 공부를 해볼래, 이 기술적인 난이도까지 들어가 보자면 당연히 이 기술적인 부분까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고 이 기술이 어떻게 이 무슨 공정이야, 이 공정이 언제 쓰여, 얼마나 많이 쓰여, 여기다가 소재 무슨 소재 필요해,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건 분명히 혼자서 하시기는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저를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것이 또 한 가지가 무엇이 있냐면 2020년만 해도 이 반도체 산업이 계속해서 이 주가가 오르고 빅사이클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반도체 기업에 투자했다라는 개인 투자자 분들보다 나는 지금 임상시험을 기다리면서 바이오주에 투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뭘 보면 좀 지표를 비교해 볼 수 있는가? 투자 카페에 올라오는 글 수라든지 아니면 종록 네이버의 종토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오는 글의 이 리젠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바이오주 임상시험을 기다리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월등히 많다는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해왔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도 기술적으로 이야기 최상인데 바이오도 최상입니다. 극상입니다. 그런데 바이오주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바이오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임상시험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임상시험 1상, 2상, 3상이 통과할지 안 할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확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어느 정도 가능성을 판별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한 자릿수인 경우가 태반이고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은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기업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찍히고 있습니다. 아직 임상시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라는 게 없는 기업들 태반이에요. 근데 반도체는 실적을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 지금이 좋은 시기인지 안 좋은 시기인지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 기술주 내에서 기술적인 난이도는 높지만 바이오보다는 반도체가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술만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을 더 많이 이해한다고 반드시 수익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기술을 꼭 100% 이해하지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장비주의 특성, 소재주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되려 오히려 투자를 쉬워질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거 느끼는 게 뭐냐면 그 핸드셋이라고 하는 이런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은 다음 해에 탈락해버릴 수도 있고 맞습니다.
CR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코스트한 거 한 1,000원에 공급하던 게 다음에 500원으로 막 후려쳐지고 막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변동성도 되게 심하고 근데 반도체 소재 기업들 중에 삼성이나 하이닉스에게서 탈락했다. 아니면 이제 단가 후려치기를 당했다.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 특히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소재 기업들은 계속해서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무조건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 찍어내야 될 반도체 칩의 물량은 항상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칩의 기술력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공정이 더욱더 복잡해지고 공정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재 투입량은 무조건 늘어납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칩의 종류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역시나 반도체 기업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반도체 칩의 이 개수는 함께 또 증가합니다. 그럼 이것만 보시면 일단 Q의 증가는 굉장히 선하게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더리님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경쟁사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경쟁사가 들어오기 매우 어렵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은 경쟁사가 훅 들어왔다 훅 나갔다. 이 경쟁사의 이 위치도 굉장히 손쉽게 바뀌죠. 이 카메라 모듈 기업만 봐도 파트론, MC넥스, 파워로닉스 순위가 굉장히 빠르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공급을 시작한 소재사는 공급이 탈락되기 매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반도체 기업들이 칩을 만들 때 이 사용되는 소재를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99%짜리 불화수소를 이 기업도 공급할 수 있고 이 기업도 공급할 수 있다고 해보면 이 기업이 공급하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얘 거 쓰고 싶어요. 그럼 99%짜리 불화수소니까 쓰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1%의 불순물 함량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1% 때문에 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소재를 한번 공급하면 바뀌지 않는 특징이 있고 만약에 그 바꾸려면 임원들 목숨 걸어야죠. 그렇죠.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소재 기업들이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에서 이 소재들이 많이 필요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증설 투자를 해왔습니다. SK머티리얼스도 증설 투자 너무 많이 해갖고 지금 현금이 너무 부족하니까 SK그룹이 직접 그냥 해버리기 위해서 합병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엄청난 양의 이 생산 설비들 후발주자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후발주자가 들어오고 싶으면 이만한 생산 설비를 갖춰서 원가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생산성을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공급망 이 확보까지 추가로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삼성 하이닉스가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을 밀어줍니다. 소부장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사가 이 들어오기가 매우 어렵고 이 해외의 자본력이 뛰어난 경쟁사들조차도 계속해서 들어오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단가 인하 이슈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반도체 칩을 만들 때 이 원가 비중이요. 원가 비중을 살펴보면 일단 거의 20-30%가 설비 투자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0-30%가 연구 개발비입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 소재 원가는 사실상 10에서 20%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소재들을 백날 이 원가 절감을 해서 칩을 더 싸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재 기업들한테 돈을 퍼주면서 야 국산화 좀 더 해봐. 다른 품목도 국산화해봐. 밀어주는 게 월등히 유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재 기업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신 분들은 이 원가 절감, 단가 인하 이슈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자유롭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따금씩 소재 기업들 중에서도요. 올해는 한 2%대, 3%대 원가 절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슈가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삼성이 보기에 이런 거죠. 야 쟤네들 수율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일 안 해? 야 수율 높이면 니네 3% 더 싸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율 좀 높여봐. 이런 관점에서 3% 인하 좀 해줘.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 기업들이 앞으로 Q가 계속 증가하고 P도 꺾기가 매우 어렵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 매우 유리하다. 이걸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사이클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약간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때도 항상 사이클이 있는 산업은 PER을 맹신하지 마라 라는 게 이제 격언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PER 10배 이하면 싸고 10배 넘어가면 비싸고 아니면 뭐 역사적 PER 밴드를 봐서 그렇게 상대 비교를 하면 될까? 근데 또 그 사이에서 또 이게 등락이 있을 거고 맞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반도체주의 밸류에이션. 맞습니다. 일단 이 사이클 업종은 PER을 보기가 매우 어렵죠. 사실상 사이클 업종은 PER 보는 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려 장비주는 PER이 낮을 때 불리하고 높을 때 유리한 특징도 나타나죠. 그런데 아까 만약에 나는 진짜 PER 성애자다. 나는 오직 PER만 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팁이 무엇인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 선반영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래프가 있다라면 주가 그래프가 더 앞서서 만들어질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 나중에 이익이 증가하고 주가가 꺾이면 나중에 이익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익 그래프를 9개월 정도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밴드 차트를 그리는 방식이 특히 이제 소재주 기업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까지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블로그 메뉴 왼쪽 검색 메뉴에 이 밴드 차트라고 검색해 보시면 제가 예전에 썼던 팁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아무래도 PR은 너무나 어렵죠. 이게 변동성도 크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이클주는 PBR로 많이 보시죠.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이제 PBR을 이용해서 장비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PBR을 이용해서 저점과 고점을 어느 정도 내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PR이 꼭 몇이어야 저점이야, 몇이어야 고점이야까지는 아니더라도 밴드 차트를 그리면 어느 정도 저점선이 보이기 마련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소재 기업들이요. 이 소재 기업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 이익이 계속 증가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익을 또 미리 땡겨옵니다. 어느 정도 앞으로 이 기업이 누적할 자본은 또 미리 땡겨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PER과 PBR이 비교적 높은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을 살펴볼 때 뭐 꼭 PBR이 1 근처여야지만 꼭 2 이하여야지만 요때 사야지 그런 관점보다는 이 소재 기업들의 이 역사적인 PBR과 역사적인 PR을 기준으로 지금 충분히 이 밴드상 낮은 영역에 있어. 이걸 살펴보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걸 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제가 또 하나 조금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게 항상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서 7만 전자니 8만 전자니 요즘은 뭐 6만 전자니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뭔가 인식이 바뀌면은 투자하는데도 사실 좀 어려움이 더 많을 거라고는 보는데 일단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대를 좀 벗어나기 위한 조건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한 조건 뭐 앞에서 뭐 사이클이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주가 반등의 조건? 어떤 걸 좀 꼽아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제가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좀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려자거든요. 이 수요단에서의 이슈와 공급단에서의 이슈에 의해서 사이클이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특히 무엇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가? 일단 지금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부진한 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면 이 누구한테 갖다 파는가? 컴퓨터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버 시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컴퓨터 시장은 원래 꾸준한 정체고 이 핸드폰 시장이 요즘에 특히 많이 부진합니다. 중국의 이 코로나 재확산 이슈가 크게 겹쳤고 여기에 더해서 공급망 이슈까지도 일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셋 쪽에서 이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서버 기업들이요. 이 서버 기업들이 앞으로 투자를 이제 점점점 늘려나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가 될 것이냐, 얼마나 늘릴 것이냐, 올해는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일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무엇이냐면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디램이라는 메모리 반도체도 서버에 팔고 낸드 플래시라는 메모리 반도체 서버에 팔아요. 그런데 이 디램이 조만간 이제 더 새로운 디램, 즉 DDR5라고 불리는 이 디램이 확대가 될 건데 문제는 이 DDR5가 많이 팔리려면 서버 기업들이 많이 사가려면 이 DDR5를 지원해주는 CPU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CPU를 지금 인텔이 아직 못 만들고 있어요. 원래는 인텔이 작년 3분기에 이 CPU를 내놓으려고 했습니다만 이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CPU가 있습니다. 이 CPU를 내놓지 못해서 지금 계속 밀리려고 올해 2분기에 출시할 것이다. 이게 3분기까지 밀릴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오니까 더 부정적인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점점 해소가 되면서 스마트폰도 어떻겠습니까? 이 코로나, 중국의 코로나가 봉쇄가 점점 이제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서버 기업들도 이제 점점점 DDR5를 중심으로 투자를 다시금 늘려나가면 당연히 수요단에서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 국면으로 갈 건데 그 국면이 올해 하반기냐 내년 초냐 중순이냐 그걸 지금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수요단이 증가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공급단은요 지금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공급은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서산 추이를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를 딱 찍어내면 창고에 먼저 보관을 합니다. 창고에서 이제 한 2달 정도 보관한 다음에 파는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 왔는데 지금은 찍어내면 2주 만에 계속 팔려나가는 형국입니다. 재고가 많지 않은? 예,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요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이 너무나 딸리는 겁니다. 그 배경도 역시나 DDR5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DDR5 가면서 생산량이 늘어나지 못하고 공정을 전환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수율의 이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이슈들이 지금 겹치면서 공급은 여전히 타이트하고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급이 어느 정도 이 부족한 상황이 앞으로 유지될 수가 있다면 이 서버와 이 모바일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다시금 빠르게 상승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쪽 이슈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수요가 회복될 때는 삼성전자가 다시금 6만 원, 7만 원, 8만 원 갈 여지가 높아지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도체가 어떻게 더 팔리는 거야, 뭐야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PC 시장이 어떤지, 스마트폰 시장이 어떤지 정도는 이제 우리도 체감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버라는 건 좀 전문가들의 식견을 조금 더 빌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지금 시점은 그 종합반도체 기업하고 소재, 또 장비주 세 개만 나눠서 보자면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시기로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닉스, 삼성, 그러니까 세트 기업이죠. 플러스 소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분명히 오를 여지가 없는 건 아닌데 리스크도 같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슈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삼성을 꼭 오늘 사야 되냐, 하이닉스를 꼭 오늘 사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이클이 계속해서 하락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하락이 언제까지 갈지, 수요가 언제 반등할지는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냐 내년이냐 싸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일단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건 맞는데 좀 천천히 적립식으로 매수하셔도 충분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장비주들이요. 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그리고 하이닉스가 장비를 많이 사는 시기는 공장을 많이 지을 때입니다. 증설을 많이 할 때죠. 그런데 이 증설을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과거에 17년, 18년에 크게 증설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19년에 메모리 여파이 안 좋았기 때문에 증설이 팍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에 다시 증설이 크게 늘었고요. 다시 21년에 또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이었죠. 그러다가 올해는 이 21년 때보다 소폭 더 증가하는 그러한 형태로 어쨌든 증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많이는 아닌 정도로 이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 업체들도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장비를 20년에 많이 팔고 21년에 더 많이 팔고 22년 올해에도 분명히 일부 더 많이 팔겠지만 종전의 증가폭에 비해서는 이 증가폭이 둔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팔 거야? 아니면 앞으로 덜 팔게 될 거야? 이걸 이제 파악하려면 내년에 증설 계획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내년에 증설을 얼마나 할지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 심지어 올해 하반기에 투자할 규모도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메모리 여파의 지금 수요 증가가 지연된다면 공급을 섣불리 늘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비 기업들은 어쨌든 21년에 이어서 더욱더 일부 많은 증설을 하기 때문에 장비 판매량도 실적도 매출액도 최대치를 찍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 증가폭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 주가의 상승이 크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내년 23년에 이 증설이 충분히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주가는 되려 꺾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일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장비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증설 이슈들, 설비 투자 이슈들, 삼성과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발표하는 이러한 설비 규모들,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투자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삼성 하이닉스가 작년에 투자를 1도 안 했고 올해 투자 1도 안 했어요. 투자가 저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증설을 많이 하겠대요. 그러면 장비 투자하기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지만 지금은 이미 설비 투자를 많이 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할 거냐 아니면 적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슈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걸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장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고객사가 좀 다변화되고 있지 않나요?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벗어나서 해외 쪽으로도 맞습니다. 많이 가고 있잖아요. 일부 기업들이 이제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만 특히 이제 아직까지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묶여 있는 특징이 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메모리는 뭐 글로벌 3사가 거의 다니까. 맞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이제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매출처를 다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중국에서 이 미국 장비를 쓸 수가 없다 보니까 대안을 막 찾다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장비라도 사가자. 이건 이제 그림이 그려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비메모리 장비를 공급하는 일부 기업들은 대만이나 중국까지 진출하면서 이제 매출처 다각화를 이루고 있기는 합니다. 이루고 있긴 한데 비메모리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이 매출처 다각화 효과가 분명히 의미가 크겠지만 메모리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수출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업황도 같이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삼성 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도 좀 어느 쪽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보고 잘 투자를 하셔야 되지 뭐 장비라고 해서 다 갈 거라고 생각. 왜냐면 장비주들로 차트 보면은 극과 극입니다. 맞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아까 뭐 잠깐 이야기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소재든 장비든 뭐 IDM이든 투자를 하면서 좀 투자자들이 그냥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은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더 좋다. 체크요? 체크 포인트 같은 것들. 일단 체크 포인트가 뭐 워낙 많긴 하지만 일단 최소한 내가 투자하는 이 기업이 장비주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아니면 뭐 소재든 장비든 종합 반도체든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일단 소재 기업인지 장비 기업인지는 좀 아셔야겠죠. 이걸 고려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안타깝게도. 근데 이제 또 그걸 아시려고 이제 영상을 보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비인지 소재인지 그리고 또 얘가 D램향인지 낸드 플래시향인지 이걸 이제 또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가 하면 지금 낸드가 좋다라고 하는데 D램 소재 업체 사봤자 소용이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DNF라든지 레이크 머티리얼스라든지 D램 노출도가 월등히 높은 기업이 있고 아니면은 뭐 후성이라든지 이미 사라진 SK 머티리얼스라든지 낸드 플래시 의존도가 더 높은 기업도 있고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좀 일단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업황 파악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대 아니면 지금 안 좋대 이 정도는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주가에서 드러나긴 하지만 가장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점점점 오르기 시작하면 메모리 업황이 좋다 더 나가서 더 좋아진다 이야기가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승 사이클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상승 사이클은 길어야 2년 정도 봅니다. 그러면 상승이 지금 1년 정도 이미 충분히 진행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좋대 더 좋대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 좋대라는 이야기 하는 순간 바로 공변받을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들이 안 좋게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어느 정도 국에서 1년 정도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 상승 사이클이 1년 이상 좀 진행된 이 단계에서는 점점점 주가 상승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이 업황이 충분히 많이 좋아진 상황인지 아니면 진짜 좋아지기 시작하는 완전 초입 단계인지 정도까지만 파악하실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뛰어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꼭 그 정도까지 가지 못하시더라도 지금이 최소한 진짜 안 좋은 구간이다. 아니면 좋은 구간이다만 판별하시더라도 안 좋은 구간일 때는 내가 좀 매수로 대응하자. 이 정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좋은 구간일 때는 나 잘 모르겠으니까 좀 다음번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 그때 한번 살펴보자. 지금은 다른 업종 투자하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꼭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너무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다 보니까 많이 몰입해 있는데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 즉 우리 입장에서만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르는 그 시장 훨씬 더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쪽 기회는 좀 우리가 투자자들이 좀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도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 기회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기는 다소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삼성 하이닉스가 비메모리 사업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만 매출 비중이 워낙 적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로 이제 나가서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칩을 설계하는 영역으로 갈 거냐 만들어주는 영역으로 갈 거냐 둘 다 할 거냐 이걸 정해야 되는데 일단 삼성이 그나마 만들어주는 영역으로 일단 먼저 진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주는 영역에서도 아직까지는 이 TSMC랑 격차가 너무나 크고 그다음에 갈 길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 비중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낮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에 투자할 때는 어쨌든 결국엔 메모리 반도체를 보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삼성전자가 계속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하긴 하는데 계속해서 파운드리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꾸준한 증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모리가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에 주가의 움직임은 메모리에 의존적인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비메모리 기업에 투자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비메모리 기업, 비메모리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좀 잘하는 기업 몇 개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주로 해외에서의 기회가 월등히 많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메모리가 좀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체 산업은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 장기 우상향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주가의 움직임은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이클의 의존도가 매우 높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사이클까지 나타나진 않더라도 어쨌든 뭐 미중 무역 전쟁이니 지금 뭐 중국의 코로나니 이런 이슈들 때문에 분명히 이익이 좀 둔화됐다가 또 올라갔다가 둔화됐다가 올라갔다 하는 구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특히 이 이익이 둔화되는 구간 또는 부정적인 이슈가 많은 구간에서는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래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왜 떨어져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펀더멘탈의 이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이 전방시장의 성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이슈라기보다는 지극히 단기적인 이슈로 떨어진다. 앞으로의 장기 성장성을 고려하면 중국의 코로나라든지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은 평생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장기 우상향을 다시금 그려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길게 보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가장 잘 나가는 1등 주식들, 뭐 GPU에서는 엔비디아가 있고, CPU에서는 뭐 지금 AMD랑 인텔이 있고, 이런 기업들은 어차피 이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따라서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주식이 많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서 각 특정한 영역에서 1등 주식들을 좀 매수하시는 방법으로 비메모리에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오황재 저자님, 필명 호돌이님은
1시간을 예상하고 오셨지만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2시간을 뽑아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레미디어에서 나온 이 현명한 반도체 투자, 이게 4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네. 이거 하나 읽으면은 최소한 이 반도체에 대해서 감은 잡을 수 있다. 예, 감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이 책 내용 말고요. 또 후속 내용은 이제 블로그에서도 또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있으니까 이 책을 복습 개념으로 삼으셔도 괜찮 좋고, 최근 이슈 같은 것들은 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책은 오래 읽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황 이슈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글로 활발히 공유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방문하셔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레미디어에서 감사하게도 이제 책을 몇 권 보내주셨는데 제대로 보신 분들한테 좀 기회를 드리려고 해서 번개 퀴즈 하나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퀴즈요.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불화수소요. 불화수소 종류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나뉘죠. 그러면 이제 구가 몇 개까지 붙어 있는 불화수소까지 있는가? 구가 많이 붙어 있는 불화수소는 몇 개가 붙어 있을까요? 그런 퀴즈로 내보겠습니다. 숫자 9. 예. 뭐 예를 들면 90 몇 점 몇몇몇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수점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그 뭐라 하니? 정수라고 하니? 그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정수 맞나요? 네. 아무튼 소수점 아래 다 포함을 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나온 수치 최대가 몇 개인지.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진짜 긴 시간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우황재님, 필명 호돌이님. 88년생은 아니고 89년생 호돌이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